자, 390쪽이죠. 아주 중요한 파트인데요. 에도크라시 조직, 우리 군대용으로 해처모여. 해처모여라는 조직, 임시적인 조직이지만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고 그 임무가 끝나면 그 조직은 바로 해산됩니다. 그래야만이 조직이 슬림화되고 규모가 작아지겠죠. 영어로 에도크라시 그러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대규모 조직이고 오래가는 조직, 영속적인 조직을 막스 베버는 관료제 그럽니다. 해처모여, 임시적인 조직을 엘빈 토플러는 영어로 에도크라시 이렇게 말하죠. 관료제와 상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에도크라시, 특별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임시적인 이원의 두 사람 이상이 모였다. 에도크라시죠. 개념의 발달 배경. 에도크라시란 엘빈 토플러의 미래의 충격에서 나온 용어로서 임시적, 기동적, 동태적, 유기적 조직을 한다. 2번 밑줄 에도크라시는 업무가 특수하고 비정형적이며 기술도 비일상적이고 환경이 역동적으로 변하는 상황에서 유효한 조직이다. 에도크라시의 특징은요. 일반적 특징 1번 그냥 밑줄 공식성, 집권성 수준이 낮은 탈계층제. 5번 임시성을 갖는 조직 형태. 6. 조직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조정 해결의 권리. 전문가들이 모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자기가 대장이라고 우긴다 이 말이야. 조정이나 갈등을 해결하기가 곤란하다. 구체적 특징은 첫째, 협력을 필요로 한다를 유기적 그런 거야. 유기적 구조. 협력을 필요로 한다. 유기적 구조. 고도의 유기적 구조죠. 그리고 3. 기능별 집단과 목적별 집단의 공존. 6번 이질적인 분야의 전문가 참여 중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킨다. 영어로 에도크라시 그러죠. 우리 군대에서 TF팀 기동타격대 보자. 기동타격대를 보면 간첩이 나타났다. 이때 간첩에 대한 전문가는 다 참여해. 가장 총 잘 쏘는 김병장 저격수로 차출합니다. 스나이퍼 저격수. 그 다음에 이 통신 잘하는 사람 유상병 통신병으로 차출하겠죠. 그 다음에 냄새 잘 맡는 캐로로 중사 또 차출하겠죠. 그 다음에 이 모든 사람을 책임질 밥 잘하는 사람 NC 치사병으로 차출합니다. 그러니까 이질적인 분야의 전문가 모여서 한 팀을 만들어 서로 협력이 필요하다. 그런 줄 영어로 뭐라고? 에도크라시 이렇게 말하지. 그 박스입니다. 기계적 구조에다 그림 그리고 피라미드. 유기적 구조 그림 그리는 계란. 말하면 기계적 구조로 관료제. 유기적 구조는 계란. 한마디로 협력을 필요로 한다. 유기적 구조. 분업이 되어 있다. 기계적 구조. 직무범위 협소하고 광범위하고 공식과 높다 낮다. 책임성 권한과 책임관계가 분명해. 경계화. 반대 탈경계화. 구성원 간의 관계. 사람을 무시해. 몰인간적 대면관계. 반대 인간적 대면관계. 계층 통솔 범위가 축소, 협소하고 확대되죠. 계층의 수 증가, 감소. 환경 폐쇄 체제냐, 개방 체제냐. 권위는 어디서부터 온다? 자본, 캐피탈. 권위는 어디서 온다? 지식. 구조, 기계적 관료제. 배우는 조직을 말하고 학습 조직. 우리 행정사 1회 시험에 나왔죠? 학습 조직. 말을 바꿨어요. 관료제를 갖다 기계적 구조, 수익적 구조. 에도크라시 갖다 유기적 구조, 수평적 구조. 됐고. 민츠버그라는 학자는 조직을 5가지로 구분했죠. 같은 얘기입니다. 박스 그림입니다. 단순하다, 단순 구조. 기계적 관료제, 그냥 관료제입니다. 그림 뭐야? 기계 관료제, 그림 피라미드. 전문 관료제, 사업부제, 일명 분할 구조. 임시 특별조직, 영어로 뭐다? 에도크라시. 그 말이죠. 민츠버그는 상황적 특성에 따라서 조직을 몇 가지로 놨다? 5가지. 그냥 막스 베버 관료제를 민츠버그는 그냥 기계적 관료제. 에도크라시 그냥 임시 특별조직.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그 전문 관료제에서 하나만 제가 전문 관료제 한 가지밖에 못한다. 전문 관료제는 권한의 소유다 밑줄 수평적으로 분화되어 있는 내면화된 표준 기술. 내면화된 표준 기술을 주로 쓴다. 전문 관료제. 사업 부진자 세 번 했다. 분할 구조 그래. 분할 구조는 하부 단위가 준자율적이다. 산출의 표준화. 산출의 표준화는 사업 부재 조직이다. 린덴의 조직 설계 그림 그려. 분산적 조직은 편린 조직.
세분화되어 있다 해서 관료제를 말하는 거야. 이음이 없는 조직, 심리스 서비스. 이음이 없는 조직을 갖다 에듀커시 그러면 됩니다. 그냥 말만 바꿔놨죠. 분산적 조직은 직무문제, 직무가 협소하고 단편적이고 자율성도 낮고 관료제를 말한다. 이음매 없는 행정 서비스 반대니까 광범위하고 자율성 높은 복수기술적 팀이 협력하여 수행 탈관료제. 그 다음에 내부 구조문 문제. 내부 구조는 조직 단위와 기능의 분산 또는 기능별로 분산되어 있다. 반대로 통합 과정적인 팀. 사업 문제. 관료제를 수정하는 이론은 한마디로 에듀커시를 말한 거야. 베니스가 말한 유기적 조직, 커카트의 관료제의 연합 모양, 화이트의 변종법적 조직, 정반합, 프레드리슨의 수정 계층체제 모양, 테이어의 탈계층제, 테이어의 탈개서제 조직. 테이가 연구한 탈개서제 조직이 뭐냐? 자, 소규모 조직이어야 돼. 소집단의 연합체죠. 계층적 서열 형태를 갖지 않는 대신 승진 개념 및 보수차 등의 철폐를 추구하죠. 집단 내 또는 집단 간 협동적 과정을 통한 의사결정. 4번 별표와 애매모호해. 요즘 경계 구분이 없어. 모호하고 유동적인 집단과 조직 경계다. 그냥 6번째 밑줄. K들이 연구한 세 가지 자율적 조직, 통제적 조직, 협동적 조직. 자율적 조직이 바로 관료제, 탈관료제죠. 그 다음에 골렘비스키의 조직은 골렘비스키 성질났다. 압력이론 피라밋, 견인이론 뭐다? 계란. 경성조직 피라밋, 연성조직 계란 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에듀커시의 주요 형태 1번 팀제, 팀조직, 월드컵 대표팀 2명에서 최대 25명 팀제 그러죠. 개관만 정리합니다. 팀제가 뭐냐? 니은만 별표가 딱 하나. 니은 조직의 구조가 과업, 기능, 지휘관인 핵심 과정에 기초하고 있어서 핵심 과정에 대한 책임을 각 과정 조정자가 지게 되며 기존의 계층제나 서열이 파괴되는 탈관료의 특성을 가진다. 또 문제 봐. 핵심 과정. 그래도 또 문제 봐. 핵심 과정에 기초한다. 팀제.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딱 한 단어. 그 다음에 우측 가서 395페이지. 기능부서와 그림 그리봐. 피라밋. 사업부서와 계란. 기능부서와는 피라밋이고 사업부서는 그냥 계란이다. 이거죠. 서로 반대니까요. 그래서 사업부서와는 뭐냐면 에듀커시니까 일체성, 독립성을 기초로 부서가 조직화됨. 즉, 각 부서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기능적 기술은 자치적으로 보여준다. 장점에서 1번 줄 조직 내에서는 조정이 쉬워. 조직 내 조정은 용이하단 말이야. 조직 부서 내에서 조정은 용이하다. 그런 장점 있죠. 이제 문제점 뭐냐? 패는 거죠. 단점 부서 간의 조정은 어렵겠죠. 3번 줄 부서 간의 경쟁을 초래. 조직 전체의 관심보다는 부서 자체의 차원에서 일하기에 부서 간의 조정이 어렵다. 그 다음에 태스크포스하고 프로젝트 팀 나왔죠. 태스크포스 그냥 임시 작업단 그러죠. 임시 5번만 묻죠. TF 그러죠. 우리 보통 관련 부서를 횡적으로 연결시켜 여러 부서가 관련된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유형. 예를 들면 지진이 일어났다. 지진과 관련되는 정부 각 부처를 참여시키는 거예요. 행정자치부도 참여해라. 소방방재청도 참여해라. 경찰청도 참여해라. 태스크포스. 사업팀은 그냥 우리말로 프로젝트팀 그러죠. 1번이죠. 가장 강력한 수평 연결 장치로도 영구적인 사업단은 그냥 프로젝트팀. 행렬 조직은 매트리스 오가나이제이션. 작년에 출제되기 때문에 올해 안 나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수직적 구조에다가 수평적 구조가 혼합된 복합 조직을 영어로 매트리스 조직 그래. 키아누 리브스 주연의 매트리스 그랬잖아요. 수학에서 많이 쓰는 용어죠. 이건 의의만 별표죠.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의의상 낼 수는 없겠죠. 또다시 나오더라도. 기존의 조직 체계 중에서 특정한 사업이나 프로젝트가 하나의 조직 단위 한정되지 않고 여러 조직 단위에 걸쳐 관련되어 있을 때 전통적인 기능적 구조, 전문화와 그 관련된 조직 단위들로부터 대표자를 선정하는 사업부제, 신속성을 화학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수직적 구조와 수평적 구조를 혼합한 새로운 복합 조직을 말한다. 수직적 구조, 수평적 구조 서로 다른 화학적 결합. 예로서 지역에 있는 영업점이 본사의 재무, 인사, 영업 등의 지시 감독을 받으면서 한편으로 해당 지역의 본부장으로부터 지시 감독을 받는 조직.
수직적 구조와 수평적 구조가 전혀 이질적인 결합했다. 화학적으로 결합했다. 영어로 매트리스 조직, 우리는 행렬 조직 또는 복합 조직 그러죠. 거기까지.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397페이지 큰 4번 그냥 대국 대과주의. 과를 크게 하든지 국을 크게 해서 과를 없애라 이게. 계층을 줄여라. 조직을 너무 세분하면 할거지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과장, 과제를 폐지함으로써 계층 개수를 줄인다. 1번 계층제, 관료제, 수직적 조직은 조직의 동태로 보기 어렵다. 정태화 조직, 동태화 조직. 수직적 구조, 계층제, 관료제는 100% 조직의 동태 방안이 아니다. 그렇게 정리했죠. 그 다음에 4절 조직의 동태화 밑줄. 조직의 동태화니까 피라밋이 아니라 계란이죠. 계란. 미래형 피라미드에 관한 고찰. 에도코라이즈 조직이 또 있다 이거요. 한번 정리해보죠. 1. 정태적 조직과 비교한다. 피라밋. 지식사회 모형 계란. 학습 조직 계란.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하란 것만 좀 해줍니다. 우리 행정사 1회 시험에서 학습 조직이 나왔어. 거기서 틀린 걸로 보기 중에 네트워크가 들어가 있었죠. 4번에다가 밑줄. 네트워크 조직. 가운데 뻥 뚫렸다. 공동화 조직 그러죠. 네트워크. 여러분 네트워크 조직이 핵심이 아웃소싱이야. 아웃소싱을 강조하는 조직을 네트워크형 조직 그럽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자, 이거 현대자동차 봐. 현대자동차 본사가 있다. 본사가 있고 이 밖에는 외주, 하청업체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청업체들이 있겠지. A, B, C, D라는 하청업체다. 그러면 현대자동차가 에쿠스를 생산할 때 본사는 핵심적인 업무만 수행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업무는 아웃소싱함으로써 슬림화되고 최고의 경쟁력 높이는 조직을 뭐라 말한다? 네트워크 조직 그래.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가 엔진은 자체 개발하고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갖다 쓰고 유리는 한글라스, 두산 유리 갖다 쓰는 거고 운송은 글로비스한테 맡기고 홍보는 뭐 제일기획한테 맡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협력을 통해서 경쟁력 높이고 최고의 품질을 개선한다. 네트워크 조직. 개념 1번만 별표하면 돼. 다 필요 없어. 1번. 조정, 기획 등 핵심적이고 전략적인 기능은 동그라미 직접 수행하고 행정 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 업무 등 부수적인 기능은 제3자에게 이임 또는 위탁하여 아웃소싱 함으로써 업무를 축소하고 조직을 슬림화시킨 조직을 의미한다. 그것만 별표해줘라고. 아무리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네트워크 내의 개인들은 도전적인 과업을 수행하면서 직무의 확장과 확충에 따라 직무 동기가 유발되는 장점이 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핵심적인 업무는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생산이나 서비스 같은 허드렛 일은 아웃소싱을 해라. 그런 조직을 뭐라고? 네트워크. 1번만 별표하면 돼.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페이지를 넘겨서 400페이지. 3. 주요 특성. 어떤 특성이 있을까? 1. 공동의 목적을 공유하며 초기 비용을 감소시켜. 자체 공장을 만들 필요가 없어. 다 아웃소싱하면 돼. 타의 공장 질 필요 없어. 아웃소싱하면 된다. 초기 비용을 감소시킨다. 2번. 각 구성원의 자율성이 강화되며 과정적 자율성이 높은 조직이며 참여를 중시하고 협력 관계를 강조한다. 자율성이 높은 조직. 그 다음에 5번. 계층의 통합이 나타나는 바 계층제 자체는 존재하지만 그 구분이 애매모호해져. 요즘은 다 애매모호해진다. 그리고 6. 전 지구적으로 최고의 품질과 최저 비용의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서도 간소화된 조직구조. 8번. 고도의 적응성과 유연성을 가진 유기적 조직구조. 9번 별표해봐. 때로는 집권, 때로는 분권 다 나타나. 별표. 의사결정 체제의 분권성과 집권성. 구성 단위들에 대한 의사결정권의 이임 수준이 높기 때문에 분권적이며 공동목표 추구를 위해 의사전달과 정보의 통합관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집권이다. 집권과 분권이 동시에 나타난다. 거기까지. 학습 조직도 그냥 밑줄고요. 그림 그리와 계란. 끊임없이 배워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한다. 학습 조직. 지식사의 모형 중에 뭐가 있다? 학습 조직. 개념 1. 조직혁신, 최근 조직혁신의 기법으로서 벤치마킹에 이어
학습 조직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관심의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다. 미래는 창조적으로 학습하는 자만이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건의 홀로그래픽 조직 설계를 개발된 학습을 위한 학습 원칙과 관련성이 높은 조직을 말한다. 그리고 3번 별표 학습 조직은 관계 지향성과 집합적 행동을 장려합니다. 소속된 자, 관계적 자죠. 특성, 어떤 특성이 있는가? 3번에다 그냥 줄 유기적 조직의 한 유형으로서 전통적 조직 유형의 대안으로 나타났다. 행정사 우리 1회 시험 문제였죠. 5번에다 별표 불확실한 환경에서 조직 스스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조직 구성원에게 권한 강화와 학습 기회를 제공하며 보상 체계는 개인별 성과급 위주가 아닌 공동체 주권은 개인 성과급이 아니라 집단 성과급이다. 별표. 6번 부서 간 경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조직 문화가 중요하며 신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네트워크 조직과 사이버 조직, 가상 조직을 활용한다. 경계 구분이 애매모호하다. 페일 연결해서 9번 밑줄 선발된 조직 구성원이 문제인지와 해결에 관여하는 실험 조직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지식 창조를 주재한다. 즉 원자적 자아가 아니라 공동체적 자아다. 그 정도 하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보지 말고 우측 가서 403페이지 효과적 학습 조직이 되게 한 방법 생계는 관료 조직 그림 그리와 피라밋, 학습 조직 그림 그리와 계란. 그냥 말만 바꿨습니다. 인간의 답줄 옛날 인간은 원자와 개인 플레이 원자와 지금 반대로 뭐다? 능동적 자. 업무 배분도 원자적 구조 지금은 관계적 접근. 의사결정 틀에다 별표해봐. 개인적 학습 지금은 공동체적 학습 공동체적 자다. 그 다음에 밑에 보충에다 별표해봐. 이건 100% 시험에 나온다. 학습 조직의 전개 과정을 답부터는 몇 가지 나왔다? 7가지. 꼭 별표. 이건 제가 암기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1번, 2번 부가 기계적 구조, 기능 구조 묶어놓고 피라미드 그려놓으라고. 사업 구조 계란, 매트리스 구조 계란, 수평 구조 계란, 네트워크 조직 계란, 유기적 구조 계란. 제가 암기방 알려줍니다. 이거. 요즘 우리 내비게이션 중에서 김기사 나온다고. 그래서 이거 외우는 거야. 100% 시험에 나오게 돼 있다 이거. 피라미드가 계란이 있어요. 기사 매수 내유 이렇게 외웁니다. 기계적 구조 반대 유기적 구조, 기능 구조 반대 사업 구조, 매트리스 구조, 수평적 구조를 다른 말로 팀제, 네트워크형 구조, 마지막 뭐다? 유기적 구조. 유기적 구조니까 에도크라시겠지. 기계적 구조, 기능 구조는 관료가 되는 거죠. 암기합니다. 기기사 매수 내유 100% 시험 나온다. 암기해 주세요. 순서. 그래서 학습 조직에 가장 가까운 조직은 뭐다? 유기적 구조. 학습 조직과 가장 먼 조직은 뭐다? 기계적 구조. 암기해 주세요. 시험에 나오니까.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겨서 조직과 환경에 관한 최신 거시 조직이론. 최신 거시 조직이론이니까 이것도 현대 조직을 말하죠. 1. 조직이 환경에 대하여 결정론적 입장인가 아니면 임의론적 입장인가 구분하기. 또 생태학적 관점에서 조직을 이해한다. 그냥 자 여러분 7번 보세요. 이건 이렇게 하면 된다. 제가 뒤에 하나 암기하는 거 딱 하나만 외우면 됩니다. 이건 딱 하나만 여러분 외우면 되겠다.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어요. 나오는 분야만 집중적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자, 우리 용어 정리부터 반대말 잡기. 이렇게 자, 우리가 수동적 반대 능동적이죠. 수동적이냐 능동적이냐. 종속 변수 반대 독립 변수 그러죠. 결정론 정해졌다. 결정론 반대 임의론. 다른 말로 자율성 이렇게 말합니다. 자율성. 하나하나 조직, 개별 조직. 하나하나 조직을 갖다 개별 조직. 개별 조직이 모이면 조직이 모였다. 조직
군이 된 거 뭐 있다? 조직 뭐다? 군. 그럼 잘 보세요 이제. 삼성전자를 생각해보자. 우리 자동차 회사 중에서 대우자동차가 없어졌어. 대우자동차가 왜 없어졌냐? 노사분규 파업이 너무 심하다. 이미지가 안 좋다 해서 요즘 뭐 쉐보레로 뭐 바뀌었을 거야. 내가 알기로 GM 쉐보레로 바뀌었다 이거야. 그럼 봅니다. 자, 이게 여기 삼성이 있어. 그러면 여기 최고 관리자가 있단 말이야. 최고 관리자가 있다. 삼성 여기 환경이 있겠죠. 환경은 이제 소비자야. 소비자, 이 조직, 삼성은 조직이 되겠죠. 삼성이라는 조직이 환경에 대해서 집권도 하고 분권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자기의 자율적 의지로 할 수 있는가? 아니면 마지못해 하는가? 자, 보세요. 이제 좀 더 정리합니다. 삼성전자라는 조직이 환경에 대하여 집권도 하고 분권도 하는 것은 삼성전자 사장님의 의지가 아니라 환경 요구에 마지못해서 집권도 하고 분권도 했다. 이때 조직은 환경에 수동적이죠. 결정론적 입장. 그런 이론을 갖다 컨텐전시를보다 상황이론 이렇게 말해. 반대로 삼성전자라는 조직이 집권도 하고 분권도 하는 것은 환경의 요구가 아니라 최고 관리자의 의지에 의해서 집권도 하고 분권도 했다. 이때 조직은 환경에 능동적이죠. 그런 일을 임의론 그래. 임의론. 대표적인 게 전략적 선택 이론. 하나 더 자원 의존 모형. 자, 두 번째는 조직 전체. 삼성그룹 조직 전체가 환경에 수동적이다. 조직군 생태론. 뭐 또 조직 경제학. 예를 들면 거래 비용 이론 또는 제도화 이론을 들 수 있죠. 그 다음에 조직 전체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 공동체 생태학 이론. 이것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깊게 하지 말고 이것만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컨텐츠의 상황이론은요, 개념만에 손대지 말고 개념만 밑줄. 조직 관리자의 능력은 무시되고, 최고 관리자의 능력은 무시되며, 개별적인 조직이 환경에 동그리 피동적으로 적응해 간다고 보는 입장. 거기까지만. 반대로 1번, 2번, 상황이론 반대 2번 해봐. 전략적 선택이론. 스트래지c 초이스 오브 뷰. 이것도 1번만 별표에 딱 하나. 상황이론을 극복하기에 대두됐으며 조직이 능동적으로 환경에 대처한다. 동그라미. 조직이 능동적으로 환경에 대처한다. 끝. 네, 3번이야. 조직군 생태론. 조직 전체가 환경에 피동적으로 적응한다.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죠, 여러분.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조직은 도태된다. 자연 도태설.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조직이 그 환경을 지배한다. 적자 생기는 법칙. 그걸 조직에 도입했다. 조직군 생태론. 우리 1편에서는 환경 변수를 최초로 고려했는데 피동적 입단 행정 생태를 말하는 거야. 조직군 생태론 1번만 별표 주세요. 자연 선택적이잖아. 자연 선택적. 여러분 예를 듭니다. 카멜레온이라는 생물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환경의 변함에 따라서 자기도 색깔을 달렸잖아요. 그럼 카멜레온이 환경에 적응해 나가잖아. 피동적 입장. 자연 선택적 관점이죠. 자연 선택적 관점으로 70년대 중반에 새로운 조직 이론으로 등장했다. 조직 환경에 절대성을 강조하고 생물학의 자연도태 이론을 적용함으로써 분석 수준을 개별 조직에서 조직군으로 바꿔놓은 것이다. 이 이론은 전략적 선택이나 집단적 행동의 중요성을 무시한다는 점에서 극단적인 환경 결정론적 관점이라고 본다. 그리고 3번 조직은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나가며 환경에 잘 적응해 나가지 못하는 조직은 존속할 수 없다. 모든 조직은 생존을 위하여 환경의 수용 능력을 내포하는 동그라미 적소, 적당한 장소, 니시, 적소를 차지한다. 그런데 5번 조직은 자체적인 관성으로 인해 변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조직은 소멸되는 거죠. 6. 조직 변화는 종단적 분석, 수직적 조직 변화는 종단적 분석에 의해서만 검증한다고 전제한다. 그리고 8. 전략적 선택이나 집단적 행동의 중요성을 무시한다. 여기까지 좀 별표해놔봐. 조직군 생태론 별표. 공동체 생태학 이론은 이제 이 반대야. 반대인데 딱 하나만 찾아본다. 편향돼서. 조직군 박스 봐. 조직군 생태학 반대 공동체 생태학. 딱 하나 관리자 역할만 밑줄. 피동적 반대는 뭐다? 능동적이다.
자원 오존 모형, 페퍼 살렌시크 자원 오존 모형도 2번만 밑줄 환경의 피동적인 대응보다는 희소 자원에 대한 관리자의 통제 능력에 의한 적극적 환경 관리를 중시한다. 거래 동그라미 봐. 거래 동그라미 비용 동그라미 갑하고 을이 계약서를 쓸 때 들어가는 비용을 뭐라고? 거래 비용이라는 거래. 이건 다른 말로 공공선택 모형의 한 종류다 이거야. 갑하고 을이 부동산을 매매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뭐라고? 거래 비용 그런 거야. 계약하기 전까지는 역선택. 계약 이후에는 뭐가 나타난다? 도덕주의가 나타난다. 1. 거래 비용이란 계약을 이용할 경우 필요한 제반 비용으로서 본행위를 수행하기 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번, 3번 반대 표시 사전적 거래 비용으로는 정보비용, 측정비용, 탐색비용 역선택이죠. 반대로 사후적, 도덕적의 사후적 거래 비용으로는 이행비용, 통제비용, 감시비용이 있다. 4번 자산 특정성을 해. 자산 특정성 또는 자산 전속성. 자산 특정성이란 특정의 제품 생산에 특정의 제어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이거야. 그리고 5번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조직경제학, 대리인이론, 합리선택, 신제도주의 이론과 맥락이 유사하다. 대표학자 있죠. 윌리엄슨의 뭐다? 거래 비용이론. 갑하고 을이 계약을 체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뭐라고? 거래 비용이라는 거죠. 윌리엄슨 유명한 학자죠. 큰 2번 문제가 계층제가 시장보다 효율적일 수 있는 근거. 피라밋이 계란보다 정부 조직이 시장보다 효율적일 수 있는 이유를 윌리엄슨은 제시하고 있죠. 첫째, 조직 1번 내부 조직은 적응적 연속적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을 완화시킨다. 제한된 합리성을 완화시켜주는 게 계층제다. 둘째는 소수 교환 관계에서 기회주의를 희석시킨다. 이기주의를 줄일 수 있다. 셋째는 거래의 내부화를 통하여 구성원들의 기대가 어느 정도 수렴됨으로써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4번만 별표해봐.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밀집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으며 집합적 의사결정의 내부 비용을 어떻게 감소시킨다. 소수가 참여하기 때문에 IEC 내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 조직이 바로 뭐다? 관료제, 즉 계층제다. 거기까지는 정리했죠. 이 모든 게 이제 페이 넘기면 박스에 딱 들어있죠. 8번 밑줄 혼돈이론 카오스. 혼란 상태를 영어로 카오스 그러죠. 중국 상해에서 나비가 날면 뉴욕에서 허리케인이 분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인과관계 카오스 이론. 금성세탁기 카오스 그러죠. 디오스 아니야 카오스. 개념 혼란, 혼돈, 무질서를 의미하며 나비효과라 불린다. 나비효과란 나비의 날개짓과 같은 작은 변화가 증폭되어 폭풍우가 된다는 즉 초기 조건에 민감한 의존성 즉 작은 변화가 결과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를 표현한 이론이죠. 그리고 1. 미세한 변화가 마지막에 큰 변화를 초래한다. 승진시험에 한번 나온 적 있죠. 2번 1990년에 발생한 한강하류 제방 붕괴 사고 즉 경기도 고양군 원당 지역 침수 사례는 제방에 뚫어놓은 지구멍 때문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구멍 하나 때문에 한강 제방뚝이 무너졌다 이거야. 카오스론. 특성을 봤을 때 복잡하다. 1. 비선형적 복잡하다. 비선형적 역동적 체제에서 불규칙한 행태에 대한 질적 연구죠. 그리고 3. 혼돈 상태는 초기적 조건에 민감한 초기치 민감성을 가진 현상이다. 4번 별표. 혼돈은 발전에 불가결한 조건을 위하며 혼돈 자체를 긍정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5번 조직의 자생적 학습 능력과 자기 조직화 능력을 강조하며 처방은 탈관료제적이다. 6번 별표 조직 구성원들의 자율적 독창적 임무 수행 유동적인 업무 부여 일의 흐름을 중요시하는 구조형성 다기능적 팀의 활용이다. 409페이지 박스에다 별표해줘요. 조직환경이론 별표이고 결정론 반대 표시 임의론 개별 조직 반대 조직권. 이것만 여러분 암기하면 끝나는 거야. 두 가지 출제형으로 나올 수 있어. 첫째, 결정론적 입장의 이론으로 틀린 것은 1. 상황이론 2. 조직군 생태론 3. 조직경제학 4. 대리인이론 5. 전략적 선택이론. 정답? 전략적 선택. 이게 나올 수 있죠. 한 문제를 꼭 집어낸다면
조직군 생태학이 나올 확률이 높다. 조직군 생태학. 그다음에 공식 조직, 비공 조직은 아직 96년 이후 한 번 나온 적도 없어. 어떤 시험도. 공식 조직은 피라미드, 비공식 조직은 계란 그래. 피라미드 조직, 과학적 관리법, 공식 조직. 인간관계는 계란, 비공식 조직. 거기까지만. 그냥 인위적, 의도적, 계획적으로 만들었다면 공식 조직.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었다면 비공식 조직. 예를 들면 26사단 하면 공식 조직. 26사단 내에서 뭐 등산회, 바둑회, 고수도배 뭐다? 비용적이 그렇죠. 필요 없고 그냥 무시하고. 그다음 페이지 넘겨서 410페이지 개성과 막료, 라인과 스텝. 자, 출발 뭐죠? 예를 들면 국장, 실장, 차관, 장관, 수직적이면서 권한과 책임관계가 분명하다. 그런 조직을 개선 그래. 명령, 지휘 결정권 있다. 국방부, 뭐 교육부, 법무부, 개선. 그다음에 최고관리자에서 조언, 보좌해주는 가방 못지, 시다발이. 그걸 갖다 우리가 막료, 다음에 참모 그러죠. 뭐 차관보, 비서관, 보좌관은 뭐다? 막료. 다시 한번. 군대주의 사단장, 중대장, 연대장, 대대장은 개선이야. 근데 보좌관, 비서관은 뭐다? 막료 그렇죠. 개선 개념만 정리해보죠. 개선의 개념 1. 개선이란 계층제의 구조를 가진 조직의 집행, 운용, 활동, 권한의 의미를 말한다. 거기까지만. 막료, 참모는 누구냐? 1. 개선이 원활하게 기능을 수행하여 조직의 존립 목적을 달성할수록 자문, 권고, 협의, 정보의 수집, 판단, 기획, 통계, 인사회계, 법무, 공보, 조달, 조사, 연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그 밑에 별표 해봐. 하부 조직 설정. 개선은 누구냐? 실장, 본부장, 국장, 단장, 부장, 과장, 팀장, 반장, 센터장. 막료는 누구냐? 차관보. 1급 공무원 중에 고위공무원 각급 중에 차관보가 있다. 담당관, 정책관, 심의관, 조사관, 현무관. 관자가 들어가면 다 뭐다? 막료구나.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요즘은 이제 정보조직법 밖에서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9급, 8급, 7급, 6급, 5급, 4급, 3급, 2급, 1급 이렇게 됐거든요. 9급을 갖다가 행정서기보, 8급은 떼 그냥 행정서기, 7급 행정주사보, 그냥 보만 떼요. 행정주사, 사무관, 서기관, 부의사관, 이사관, 관리관 그러거든. 그래서 근데 요즘은 국가직 공무원 1급, 2급, 3급 없애버리고 1급이 각급, 2급, 3급이 낙급 그래. 이게 실장, 이사는 뭐다? 국장 그래. 이거 갖다 우리가 뒤에 보면 SCS 그럽니다. 시니어 시빌 서비스 고위공무원단 그래. 그래서 잡아 1급, 각급 공무원 중에서 실장은 개선인데 차관보가 있어. 차관보라는 사람은 장관, 차관을 보좌해 준다 해서 차관보는 막료다 그 뜻이야. 그래서 그 박스 좀 별표해주고요. 개선과 막료 구분하는 거 페이지를 넘겨서 410페이지 3번주 개선과 막료기관의 장단점. 개선의 장점 딱 하나. 개선의 장점은 딱 하나 있어. 6번 멈줄 권한과 책임 소재한계가 명확해. 수평적이잖아. 딱 나눠있다. 권한과 책임의 소재한계가 명확하다. 개선의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단점이 뭐냐? 일반 행정가니까 전문성이 없겠지. 4번째 특수 분야에 관한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할 수 없어. 막료는 이제 반대야. 막료라는 사람은 전문가들이 주로 막료야. 4번째 전문적 지식과 경험 활용이 가능하죠. 이 단점 뭐냐? 4번 줄 행정이 지연되고 경비 지출이 증가, 낭비를 처합니다. 참여가 되니까 참모들이 행정의 농도가 높죠. 행정의 농도는 1번 멈줄 조직 전체 규모에 대비한 유지관리 구조의 비율을 말한다는 게 개선대 참모의 비율을 갖다 행정농도 그래. 행정농도. 그래서 7번만 좀 읽어봐. 7번. 전자정부는 뒤에서 배웁니다. 전자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통제지향적 관리기능이 최소화되고 중간관리층의 규모가 축소되므로 행정농도가 낮아진다는 게 정보화사회. 전자정부는 행정농도가 낮다. 그것만 좀 별표해 주세요. 담당관 제도. 그리고 이제 법무 담당관, 예산 담당관, 홍보 담당관, 담당관 있어. 담당관도 막료기 때문에 보좌야.
개념만 밑줄거봐. 담당관이 뭐냐? 개념만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개선기관의 장을 직접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만 밑줄긋고요. 페이 넘겨서 414페이지 차관보입니다. 차관보는 아까 차관보는 1급 공무이지만 가급이면 뭐다? 보좌야. 보좌. 장관이 특별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정책의 입안, 기획, 조사, 연구 등을 통하여 장관과 차관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또는 그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 큰 3번 별표야. 보조기관 별표. 보조 별표합니다. 1번 문절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실장, 국장 또는 자치단체장에 대한 부자치단체장을 말한다. 자, 7번 보죠.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실장, 국장, 과장은 개선이야. 정확히 뭐가 된다? 개선이야. 개선. 그 다음에 차관보 담당관은 반대로 뭐다? 막료야. 막료. 막료를 다른 말로 보좌기관 뭐다? 보좌다. 근데 두 번째 잡아야 돼. 장관을 도와주는 차관, 실장, 국장은 읽어봐. 뭐라 말한다? 보조 그래. 꼭 별표인 보조. 서울시장에 대하여 부시장, 실장, 국장을 뭐라 말한다? 보조.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원회 조직은 두 사람 이상이 모인 조직은 이원회 조직 그런 거야.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한 번 만들면 오래가는 조직을 이원회 조직 그래. 커미션, 이원회 조직. 1. 독임제와 합의제 개념 이야기. 혼자서 의사결정한다. 단독제, 독임제. 두 사람 이상이 모였다. 합의제, 이원회 조직. 이원회 유형 이야기. 셋째, 이게 마이너. 대통령 소속 위원회하고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나누자. 개념이 뭐냐? 1번만 밑줄. 계층적 조직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민주적 조정을 기하기 위하여 복수의 자연에 의하여 형성되는 합의제 기관을 의미한다. 그리고 3번 밑줄. 임시조직인 에도크라시가 구분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오래 가잖아. 영속조직이야. 에도크라시는 임시조직이죠. 임시조직인 에도크라시가 구분된다. 이원회조직 장단점. 장점 딱 하나.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의사결정한다. 장점이 뭐야? 1번만 밑줄. 신중 공정한 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결정에 대한 신뢰성과 다수의 지지와 수락 가능성을 증대시킨다. 그게 장점. 단점이 있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 누가 무슨 말했는지 책임 소지가 불분명하다. 4번만 별표. 책임관계 모호성. 구성원이 복수이므로 이원의 책임의식이 희박하다. 그 다음에 이원의 유형에서 자문만 한다. 자문위원회. 자문 동그라미. 자문만 한다. 자문위원회.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저도 현재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제가 활동하고 있죠. 조정만 해준다. 그냥 조정위원회. 행정위원회. 관청처럼 일하는 행정위원회. 독립된 상태도 규제한다. 독립규제위원회. 이렇게 나왔죠. 의미 없고. 그 다음 페이 넘겨서 시험에 나올 게 뭐가 있는 걸 찾아야 되겠죠. 418페이지 참고에다 별표해줘요. 박근혜 정부위원회, 대통령 소속위원회 딱 하나만. 방송통신위원회. 나머지는 다 국무총리야. 공정거래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금융위원회 하나 더. 국민권익위원회 어디서? 국무총리 소속이다. 이것만 별표해주세요. 이원회 유형, 자문위원회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독립규제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조정만 한다, 조정위원회, 경제관계장관회의, 중앙분쟁 조정위원회 같은 거. 공기업은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다. 별표해줘봐요. 공기업 별표. 기업은 기업인데 사기업이 아니라 공기업이다 이거야. 우리 1편을 잘 생각해봐요. 공기업이 설치될수록 큰 정부가 등장한다. 고로 정부 실패 원인이 나타난다. 고로 80년대 이후는 정부 실패를 극복해서 공기업을 어떻게 한다? 민영화를 시키잖아. 그게 바로 NPM, 신자유주의, 신공공관리를 의미한다. 그래서 1편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거야. 1편이. 그렇죠? 기업이 두 가지 있어. 공익을 추구한다. 공기업. 공공기관 그래죠. 우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이런 것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뭐다? 사기업.
그래서 공기업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 공익 플러스 기업성을 결합하는데 기업성보다 공익을 강조한다. 공기업. 공익보다 기업성을 강조하면 이제 공기업에 뭐가 된다? 민영화가 되는 거야. 첫째, 공기업의 설치 요인 이야기. 둘째, 정부 실패에 대응하기 위한 민영화 방안 이야기. 셋째, 공공기관 운영하는 법률 이야기. 개념만 정리합니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주로 공채 및 차입금으로 출자 및 관리 지배하며 공공수익의 충족을 목적으로 수지 적합성의 원칙을 수단으로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수행하는 기업적, 경영적 성격을 지닌 사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기업은 현대행정의 양적인 특징 중 하나다. 우측으로 4번 공기업의 민영화 동그라미 치고 민영화를 강조한 게 바로 NPM입니다. 신공화리는 민영화. 1. 외부 민영화란 공공 부분의 업무를 전적으로 사기업에 위탁시키는 것을 말한다. 공공이 해야 될 업무를 전적으로 사기업에 맡겼다. 외부 민영화. 언제부터? 1970년대 후반부터 OECD 국가의 경우 정부 실패를 극복해서 대두했죠. 왜 한국전력공사를 민영화시켜야 되냐 생각해 보라고. 작은 정부 때문에 민영화 필요성 1번 밑줄. 정부 기능의 축소와 탈규제화를 위해서. 셋째, 능률성의 제고로 인한 경쟁을 촉진하자. 다섯 번째, 보수 인상 요구 억제. 여섯 번째, 별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적합하다 이거야. 혜택 보는 사람이 돈을 내라 이거야. 수익자 부담 원칙에 적합하다. 거기까지. 그래서 민영화 기준. 그럼 어떤 업무를 민영화 시켜야 되냐? 민영화의 기준. 공공성은 낮아야 되겠죠. 기업성은 높아야 되고. 그래서 민영화를 시켜야 된다. 1번 첫째, 공공서비스 속성. 공공서비스나 제어 속성 중에서 공공성, 권력성, 외부 효과성이 낮고 반대로 최산성, 안정성이 높으며 수혜자의 범위와 성격이 명확하고 서비스의 단순성이 강하면 민영화성 높다. 셋째는 민영화의 비용과 효과를 따져봐야 되겠죠. 비용 전략 효과를 가져오거나 주민들의 참여가 실현되어 서비스의 질과 혜택을 개선할 수 있을 때 민영화는 가능하죠. 근데 5번 밑줄 순수 공공재 분야는 민영화 곤란해. 순수 공공재 경찰, 국방, 외교는 민영화 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저는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보겠다. 4번 별표. 민영화 방법. 이게 시험에 나오지 않겠냐. 요게 나온다고 보면 돼. 별표. 민영화 방법 많이 있죠. 2번 밑줄 계약. 컨트랙팅하고 계약이 뭐냐? 민영화 방식 중 가장 흔한 방식인데 자금은 정부가 부담하고 경쟁에 의해 선정된 민간업자로 하여금 계약에 의하여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 예를 들면 쓰레기 수거물을 경쟁 입찰에 민간에게 맡겼다. 계약 방식. 공생산 배조 코프로덕션. 민관 협력 방식을 뭐라고? 공생산 그랬죠? 경찰관과 자율방범대원이 골목에서 순찰한다. 코프로덕션. 프랜차이즈 허가. 허가는 뭐냐? 상품 및 재화의 분배나 공급원을 일정 기간 동안 특정한 사람이나 기관에게만 부여하는 제도. 쓰레기 봉투 생산 판매 허가권. 예를 들면 서초구청이 X라는 기업한테 허가권을 줘. 너만 쓰레기 봉투를 생산해서 서초구 주민들한테 팔아라. 프랜차이즈. 라이센스 혹자는 면허 그러죠. 그 다음에 중소기업 바우처. 현금을 주는 것도 아니야. 정부미라는 쌀을 주는 것도 아니야. 쿠폰을 주어서 네가 원하는 상품을 구매해라. 바우처. 기억. 정부가 직접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에 저소득층과 같은 특정 계층의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게 하여 쿠폰을 교부하는 방식.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미국의 식품 구입권을 들 수 있죠. 예를 들면 이거 말합니다. 정부가 영세민들한테 직접 현금도 안 줘. 직접 상품 정부미와 같은 쌀도 안 줘. 쿠폰 한 50만 원짜리 쿠폰을 주면 네가 그걸 가지고 원하는 쌀을 사라 이거야. 악기발이를 사든 뭐 임금님표, 대학 마마표, 단풍민을 사든 네 멋대로 해라. 바우처, 우리말로 쿠폰을 받아줘. 증서기부. 그 다음에 6번 이제 보조금 주고 그랜팅. 보조금을 주는다. 서울시청 공무원들이 유치원을 운영할 수 없어. 서울형 어린이집을 만들어라. 그럼 돈을 줄게. 그랜팅. 우리말 보조금이죠.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곤란하거나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서비스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불확실한 경우 사용한다. 니은 예를 들면 타가시설에 대한 보조, 민간단체와 환경보호 등에 대한 보조, 시립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행위. 보조금이죠. 대여제도,
대여 임대, 우리말 리스 그러죠. 정부가 기업을 소유하되 기업 전체를 사기업체로 전환 대여를 하여 사기여부 장점을 모두 취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리스, 임대. 패널에서 9번, 10번 묶어봐. 자원봉사, 볼런티어. 자주활동, 셀프헬프. 자원봉사활동. 직접적인 보수는 받지 않으면서 서비스의 생산과 관련된 현금 지출에 대해서만 보상받고 정부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을 활용한다. 자원봉사. 자주활동. 공공서비스의 수혜자와 제공자가 같은 집단에 소속되어 서로 돕는 형식으로 활동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 전과자로 하여금 교도소를 다니면서 전과자를 갖다 교화를 시켜라. 서비스의 공급자하고 소비자가 동일견 존재한다. 자주활동. 마지막 규제 및 유인 방식. 보조금 지급과 같은 효과를 창출하지만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되는 방식. 규제 및 유인 방식. 여기까지가 민영화의 방법이었다. 근데 민영화의 한계점이 있어. 효율성만 강조하니까 형평성을 떨어뜨린 거야. 그게 문제점이죠. 효율성 강조로 인한 형평성 무시. 둘째, 민영화되면 공무원들의 책임의식이 줄어들겠죠. 행정 책임 확보가 곤란하다. 주인 반대 배웠죠. 주인 반대 뭐였다? 대리인. 주인과 대리인, 대리인 이론. 공기업의 경우 국민이 주인이면 대리인, 한국전력공사는 대리인이겠죠. 두 번째, 시장 실패에 대응하기 위해 공기업을 설치했어. 3. 공기업의 설치는 정부 실패 원인, 큰 정부로 인한 보다 비효율성. 그리고 4. 공기업의 민영화는 주인인 국민에게 공기업을 돌리는 거야. 한국전력공사를 국민주로 매각해서 국민한테 돌려준다. 환호한다 이거죠. 그다음에 복대리인, 대리인이고 또 한 번 더 온다. 뭐다? 복대리인 그러죠. 참 재밌는 일인데. 자, 주인이 선임한 대리인이 다시 주인의 입장에서 대리인을 선임하는 연쇄적 대리 관계로서 그렇게 되면 대리인은 원래 주인에 대해서는 대리인이지만 자기가 선임한 대리인에 대해서는 주인이라는 이중적지에 놓이게 되어 예를 들면 현대행정국에서 정부는 국민에 대해서는 대리지만 공기업에 대한 주인의 질을 가진다. 즉 주인 대리 문제가 반복 전개됨으로써 대리 문제나 비율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주장으로 정부 실패의 해소 방안으로서 민영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복대리 이론 주인 대리 문제가 반복됨으로써 대리 문제나 비율의 문제가 반복한다. 예를 들어 봅니다. 자, 국민이 주인이야. 주인이면 관료 집단, 관료들은 국민에 대한 뭐가 된다? 대리인이 됐어요. 근데 또 관료 밑에 공기업에서 예를 들면 여기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있다. 여기 캐피코, 한국전력공사 있다. 그러면 잘 봐야 돼. 관료는 국민에 대해서는 대리이지만 관료는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또 받지 뭐가 되나? 주인이 돼. 또다시 주인이 된다. 이랬다 우리가 한 번 더 있다 해서 뭐라고 한다? 복대리인. 뭐라고? 복대리인관 이렇게 말하죠. 역대리인. 대리인이 아니라 보다 역대리인. 역대리인 문제. 1번. 정부 실패 원인 중 하나인 대리 손실을 막기 위해 민영화를 추진하는데 이 경우 도덕적, 기술적으로 성숙되어 있지 않은 민간기업이 정치권 또는 관련 공무원과의 결탁이나 이권에 이루될 소지가 클 수 있고 또 국가가 민간업체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서비스를 생산할 최적 민간업체를 선정하지 못하거나 소비자의 통제 곤란하여 민영화 이후에도 대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공공서비스가 여전히 제대로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으로 대리인 이론에 대한 반박론, 즉 정보격차로 인한 대리 손실 문제는 정부와 국민 간에도 발생하지만 소비자의 무지를 이용하여 영리를 창출하는 기업의 속성상 시장에서 더욱 심화되어 있다는 걸 말한다. 예를 들어 봅니다. 자, 한국전력공사를 민영화했어. 민영화했더니 삼성그룹이 인수를 해서 삼성그룹이 인수했다. 그러면 이 삼성그룹이 한국전력공사를 인수했어. 그러면 이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정보는 국민보다는 삼성전자가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시장에서도 역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봅시다. 역대리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2번 별표. 역대리인 이론은 민영화 이후에 공공서비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무슨 얘기냐면 한국전력공사를
삼성그룹이 인수했어. 민영화 됐잖아요. 인수했다. 근데 운영하다 보니까 적자가 나. 적자가 난다 이거야. 이때는 삼성전자가 예를 들면 전기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단 말이야. 중단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다? 역대리 문제다. 역대리 문제. 그러니까 사용자 부담은 즉 혜택 본 놈 너가 비용을 지불해라. 사용자 부담은 즉 일명 수익자 부담은 즉 응해보다 응익성은 즉 민영화의 장점이 바로 수익자 부담은 즉이야. 그렇죠? 1번 공공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재정 방식을 말한다. 공공서비스는 그 편익이 특정인에게 한정되지 않고 널리 국민 전체에 제공하는 특징이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제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3. 민영화로 인해 공공서비스의 불필요한 소요를 줄일 수 있죠.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거야. 5. 일반 세금에 비해 조세지방이 약하죠. 혜택 보는 너만 세금 내. 일반 세금에 비해 조세지방이 약하죠. 근데 6. 비용 편익 분석이 용이하게 되어 경제적 효율성 강화시켜. 크림 스키밍, 이제 크림 탈취현상 그러죠. 우유에서 양질의 제품만 걷어낸다. 크림 스키밍, 일명 크림 탈취현상. 정부는 수익이 나지 않는 적자 사업만 민영화하려고 반대로 민간은 흑자 기업만 인수하려는 논리. 그다음 그 밑에 키위 지분 중요합니다. 뉴질랜드에 가면 키위가 있잖아. 키위 지분. 정부가 소유되는 민영화되는 공기업 일정 지분을 한다. 예를 들면 정부가 인천공항공사를 민영화시킬 때 51%는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통제를 할 수 있다. 무슨 지분? 키위 지분. 거기까지 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정부 부처형 공기업이 있어. 5편에서 한번 더 하는데 정부 부처형 공기업은 종류가 딱 4가지 있다. 밑줄 봐요. 종류 밑줄. 우편사업 특별회계, 우체국예금 특별회계, 조달사업 특별회계, 양곡사업 특별회계. 공통점. 일반회계가 아닌 뭐다? 특별회계를 운영한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자, 기획재정부 소속이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종류가 3가지 있죠. 한번 보자. 2번 문제로 공공기관의 정의. 공공기관 중 직원 50명 이상에 대해 지정한다 이거야. 자체 수입액이 총 수입의 50% 이상. 기재부 장관이 지정한다. 그게 바로 뭐다? 공기업. 공기업도 2가지 있어. 밑줄. 시장형 공기업. 반대가 준시장형 공기업. 자체 수입액이 총 수입의 50% 미만이면 준정부 기관이야. 2가지. 기금관리형. 하나는 위탁집행형. 이 2가지를 제하면 기타 공공기관이 된다 이거야. 페이 넘겨서 박스 나죠. 공공기관의 구성에다 별표하고요. 좀 이건 암기 좀 해줘봐. 시장형 공기업. 예를 들면 한국전력공사 있죠. 시장형 공기업. 가면 이사의 의장은 누가 한다? 선임인데 비상임이사야. 기재부 장관이 임명하는 거야. 선임 비상임이사. 감사위원회는 의무적으로 설치합니다. 기관장은 예를 들면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임기 3년이죠. 상임이사는 기관장이 임명합니다.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임명해. 그 다음에 비상임이사는 기재부 장관 임명하고 감사 누가 임명한다? 대통령. 꼭 그 정도 알아야 돼. 다시 한번. 감사하고 기관장은 누가 임명한다? 대통령. 네. 상임이사는 누가 임명한다? 기관장. 비상임이사는 누가 임명한다? 기재부 장관. 네. 공공기관의 종류 4번에다 별표하고요. 공기업에서 시장형 공기업만 제가 암기형 올려줄게. 시장형 공기업은 예구죠. 에너지와 관련된다. 그 다음에 비행기, 그 다음에 선박. 딱 3가지 내우는 거야. 에너지와 관련된 거.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런 거. 동서발전. 비행기와 관련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선박하고 관련된다.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암기하기 좋죠? 꼭 좀 정리합니다. 그건 암기를 해줘야 돼. 준시장형 공기업은 하나 밑줄, 한국조폐공사. 하나 밑줄 긋고요. 그 다음에 준정부기관에서 기금관리, 기금만 관련다. 기금관리형은 하나 밑줄, 국민연금관리공단. 이탁을 받아서 집행한다. 이탁집행 밑줄, 농수산물 유통식품공사. 기타 공공기관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또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 저도 현재 한국벤처투자 심의원으로 있는데 기타 공공기관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우측에서 427페이지. 임기가 몇 년인가 한번 잡아봅시다. 임기가 몇 년이냐. 최고 이사회 및 임원 보자. 기관장 임기 3년 에우라고. 기관장 임기 3년. 이사 임기 2년.
감사 임기 2년. 외우기 좋죠? 기관장만 3년. 감사하고 이사는 2년이다. 여기까지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428페이지 뭐 제3섹터를 우리는 그냥 준정부조직 그러죠. 민관 혼합 생산 방식을 몇 섹터? 3섹터. 이것도 하나의 이만큼 줄어드니까 민영의 방안이다. 그냥 개념만 미치겠습니다. 제3섹터는 액존이가 사용한 용어로서 정부조직법이나 직제에 명시된 정부조직이 아니면서도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즉 민간 부문과 정부 부문이 혼합된 조직을 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이를 준자율적 비정부조직, 콴고스, 쿼시 오토노머스 난 거버넌트 오거나이제이션, 그림자국과 세도 스테이츠, 공유된 정부 세어 스테이츠. 그 다음에 페일링에서 430페이지 뭐 사회적 기업 나오죠. 사회적 기업. 예를 들면 박원순 시장이 옛날에 만드는 뭐 아름다운 가게, 희망 제작소를 사회적 기업. 돈도 벌면서 서비스를 해준다. 사회적 기업을 하죠. 개념만 읽었습니다. 1.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한다. 두 번째, NGO, 비영리 조직과 영리 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3번 별표. 사회적 기업은 유급 근로자, 최소한 1명 이상의 월급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사회적 기업은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영리 활동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자원봉사자들로만 구성되는 비정부 기구와는 구분된다. 여러분, NGO는 월급이 없어. 자원봉사자야. 사회적 기업은 최소한 유급 근로자 1명은 줘야 된다. 그게 포인트죠. 연역. 그럼 우리나라는 누가 지정하냐면 고용노동부 장관이야. 1.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문제 해결과 사회 서비스 수요에 대한 공급 확대 방안으로 시작됐다. 고용노동부 인정을 받은 기업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정을 받으려면 고용정책 심의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주무기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다. 우측 3번 사회적 기업에 대한 요건에서는 3번만 미적어봐. 최소 1명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7번 문절 주식회사인 경우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제출된다. 그럼 우리 신문 많이 나오죠. SK가 만든 행복나래 도시락 만들어주잖아. 그것도 사회적 기업. 희망제작소. 또 자치단체 가면 사회적 기업이 많이 있단 말이야. 주무부서는 어디다? 고용노동부다. 중요한 것은 최소한 1인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줘야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